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경제적으로는 침체냐 아니냐 이제 갑론을박 싸움이 계속될 텐데, 금융적으로 보면 심리적으로 봤을 때 흔들림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속적인 상승 패턴이라기보다는 횡보세를 보일 텐데요.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이 해리스가 되던 아니면 트럼프가 되든 공통적인 요소가 있어요. 오비락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해서 운이 안 좋은 게 막 겹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반대로 배가 출항을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날씨가 개고요, 뒤에서 훈풍이 불어가지고 배를 밀어주고요, 또 배가 안정적으로 막 떠나가요. 이런 산업이 있습니다. 딱 두 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비가 잘 죽지 않아요. 생각하는 만큼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매 판매가 예상치 대비 하회했지만, 소매 판매는 일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소매를 대상으로 하는 판매고요. 도매 판매가 또 있는데, 도매 판매가 만만치 않게 좋았었다는 거죠. 그 소비가 죽지 않는 부분들이 한 가지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요, 우리 정부의 재정 지출이에요. 그러니까 재정 지출이 1분기만 하나를 주춤했고, 1분기 주춤했던 건 잘 생각해보면 작년도 연말쯤에 사실 이제 공화당의 새로운 이제 그 의장이 새로 선출이 되고, 그러면서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합의 본 게, 우리가 예산안에 대해서 계속 불협화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2, 3개월 기준으로 새로운 임시 예산안을 매 순간순간 재량적 지출이라고 하는 필수적으로 내야 되는 그런 금액들을 포함한 그 외의 요소들에 대해서 항상 합의를 하자. 그리고 지출을 하게 하자.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안 합의가 어찌 보면은 이제 공화당이 컨트롤을 건 거죠. 한계를 건 거죠.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1분기에는 재정 지출, 그러니까 재정 투자와 소비가 좀 줄었어요. 근데 2분기 들어오면서 조금씩 다시 좀 완화되면서 정책이 또 돈이 쓰여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게 이제 소비하고 여러 가지 재정 지출에 의한 긍정적인 영향들이 좀 나타난 것이고, 예각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경기 침체, 미국은 경기 침체로 진입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에서 제 대표 중에 3회 법칙이죠. 3회 법칙이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최근래 3개월치 실업률 평균이 12개월 전에 최저치랑 빼기를 했을 때 0.5 이상 차이가 나면은 침체다. 이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것이 지금 미국의 침체를 얘기하기엔 너무 적절하지 않아요. 어색해요. 뭐냐면 이 경기 침체, 그러니까 3회 법칙으로 실업률이 서서히 장기 추세에서 쉽게 말하면 올라간다는 건데, 지금 미국의 실업률이 4.1이거든요. 근데 자연 실업률이 뭐냐면 완전 고용이 됐을 때 자연 실업률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CBOE에서 예상한 자연 실업률이 4.3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고용인 상태예요. 아직도. 거기서 조금씩 올라간다고 해서 그게 침체를 의미하느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럼 요즘에 실업자가 왜 늘어날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이유는 모르겠지만 백인분들이 요즘에 한참 쉬시다가 경제활동 자체를 포기하시다가 청장년층들이 굉장히 많이 다시 취업을 시작을 하셨어요. 구직활동을. 근데 이분들이 취업이 안 돼요. 너무나 오랫동안 쉬어가지고 단련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용자 측면에서도 쉽게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바이든의 초창기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이민자 포용 정책인데, 그게 이제서 효과 본다 그랬죠. 이제 이민자 유입이 다시 늘고 있습니다. 연간 평균 제일 많았을 때 100만 명이었는데 지금 추정치로 보면 60에서 80만 명 정도 들어오는 것 같아요, 연간. 근데 이분들이 오자마자 일자리 당연히 구해야 되겠죠. 근데 이분들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습니까? 당장 못 구하는 거예요. 눈높이가 너무 달라요. 미국 가면 야, 임금이 그렇게 높대. 들어갔는데 막상 최근에는 조금 쿨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쉽게 말해서 엔트런트, 신규 진입자인데, 이분들이 실업률을 높이는 주된 분들로 다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서 실업률을 상승했으니까 어쨌든 침체다, 이거는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우리 경제적으로 얘기하면 마찰적 실업이라고 하거든요. 경제활동 인구가 항상 일정한 수준일 때는 갑작스럽게 실업이 증가하면요, 침체 초기 신호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없던 경제활동 인구가 새롭게 투입이 돼가지고 이분들이 일자리를 못 찾아서 나타난 실업은 마찰적 실업이다. 일시적으로 그거는 해소되는 문제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6개월 동안 실업률이나 고용 지표에 대해서 시장은 민감할 겁니다. 왜? 이미 화두가 던져졌으니까. 그래서 지표가 조금이라도 안 좋으면 금리는 되게 빨리 빠지고, 그 다음에 금융시장이나 주식시장도 많이 흔들릴 겁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6개월 이후의 모습을 보시면 지금이 미국 경제의 침체로 가는 사전 초석의 신호는 아니다. 여전히 양호한 상황이지만 과거의 2년 동안은 너무 불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약간 식어서 휴식을 취하는 정도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정확히 이제 경제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없는 요소이고 너무나 허상인데 버블이 너무 쌓여 있어. 튤립 버블 뭐 이런 것처럼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정부가 관련 산업에 쓰는 돈 그리고 이 정부가 정책적으로 준비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인덱스화 해가지고 두 가지 요소를 다 투입해 보니까 전 세계에서 미국이 1등이에요. 그러니까 AI 산업에 돈도 제일 많이 쓰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AI를 갖다 키우려는 정책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구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AI 산업은 지금 더 발전할 거고 앞으로도 더 발전할 겁니다. 특히나 이런 AI 산업이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 실물 산업으로의 적용까지 된다면 중장기 앞으로 2030년까지 미국의 GDP가 잠재 GDP가 2%인데요. 앞으로 여기서 2%가 더 올라간다.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성장률에서 2에서 아무리 적어도 보수적으로 봐도 1.8 이상은 더 올릴 것이다. 추가로 성장을 더 유발할 거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실물과 산업으로의 적용이죠. 지금까지의 AI, 엔비디아 정말 훌륭한 기업이지만 우리가 정책적으로 보시면은 펀드를 조성해서 정부가 펀드, 특히나 AI나 빅테크에 투자하는 사적 펀드들, 민간 펀드들이 자금을 마련하고 투자를 하게 되면 세제 혜택을 줬어요. 차익을 마련을 할 때 세제 혜택을 항상 줬어요. 그러니까 이 투자의 펀딩들이 메마르지가 않고 AI 빅테크에서 계속 돌았죠. 그러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빅테크에 있는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A부터 Z까지 있으면 이 기업들이 당장에 매출이 없어도 연구 개발할 돈들 펀딩이 계속 이루어지니까 기술이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엔비디아라는 최고의 빅테크이자 AI 칩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이 탄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ICT적으로 컴퓨터학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미국의 빅테크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이것을 쓰고자 요청을 하고 있어요. 다만 그로 인해서 그러한 것들이 EPS 그로스, 그러니까 앞으로 얼마나 이익이 늘어날 거냐라는 그림들, 예상으로 지금 주가가 엄청나게 빨리 왔잖아요. 근데 사실 이 매출이나 이익이 폭발적으로 앞으로 입증이 되고 그것을 주가를 갖다가 정당해 주려면요. 앞에서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에서 말한 문구가 기억이 나시죠? 바로 실물 시장에 적용이 되고 산업이 적용이 되면, 즉 공장 건설을 할 때 우리가 지금 비단 AI로 여러 가지 컴퓨터학적으로 음성을 모방을 할 수 있고 아니면 데이터를 갖다가 다 축약을 해서 정보를 새롭게 쌓아줄 수 있고 그다음에 많은 이제 영상들 자료에서 그 영상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리비전을 할 수 있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자동차를 만들 때 AI가 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너무 멋있는 획기적인 디자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즉 훌륭한 고액의 연봉의 디자이너가 없어도 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엔진을 만들 때도 고출력에 그러면서도 가성비가 좋고 연비가 좋은 엔진을 기존의 엔진 연구가들이 만든 게 아니라 그 정보를 가지고서 본인이 디자이닝, 모델링을 해서 AI가 만들게 하는 겁니다. 그러한 접목이 이루어질 때라는 전제라는 것이죠. 즉 근데 지금은 미국의 공장 체계나 반도체 여러 공장 정말 우수하고 훌륭하지만 사실 자동화의 기능으로 더 집중이 되어 있지 AI, 즉 사람이 없이 AI가 리더가 돼서 모든 것을 갖다가 통제하고 조종하고 설계해가지고 이대로 생산하세요. 그래서 기계한테 명령을 내리고 이런 체계가 아니라는 거죠. 즉 실무 시장으로의 적용은 최소한 앞으로도 아무리 적어도 6개월 이상 걸리는 문제이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주가적으로는 너무 빨리 반영을 했으니까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버블이라기보단 좀 쏠림이 너무 강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끝난 건 아닙니다. 근데 기다림의 시간이 상당히 필요하고 휴지인 상태이다. 좀 실물로 실제 산업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다리 교량 건설 같은 것도 설계를 사람이 안 할 정도로 AI가 특출난 어떤 디자이닝과 설계력을 발휘를 할 때 그때 진정한 매출과 진짜로 주가의 상승도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잭슨홀 미팅에서 이번에 제가 그 기사도 보고 원문을 이제 좀 찬찬히 읽어보면요. 기사나 언론의 주류는 금리 인하가 열렸다. 그 다음에 9월에 50bp 인하 배팅이 거의 100% 수준 가까이 됐다. 그리고 연내 4번의 인하가 가능하다. 라는 표현으로 굉장히 강하고 불하게 표현이 됐어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좀 다릅니다. 뭐냐면요. 이 문구, 파월 의장의 선언문, 그 다음에 잭슨홀 미팅의 여러 가지 문구를 보시면요. 무게 중심의 축이 이제 초반기에는 우리가
제한적인 통화 정책을 했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통제가 되었고 인플레가 2%로 가는 데 있어서 과도기적 과정에 있지만 잘 달려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평가를 하면서 인플레가 안정화되고 있음에 대해서 자화자찬을 해요. 그러지만 마지막 중요한 불안 요소를 찝어요. 실제로 교통 운송비, 그 다음에 식품, 그 다음에 렌트비, 주택 관련된 비용들은 실제 CPI 보시면 상승률이 떨어진 상태에서 더 안 떨어지고 있거든요. 떨어졌는데 거기서 더 안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분도 그 얘기를 하면서 이러한 요소들이 조금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고, 만약에 이러한 생필품이나 교통운송, 주택 관련되는 렌트비까지도 떨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즉 경제와 미국의 노동시장이 정말 안 좋은 길로 갈 때 그게 떨어질 것 같다. 즉 경제가 지금 좋아서 괜찮은데 물가가 서서히 떨어지고 있다. 근데 안 떨어지고 있는 몇 가지 요소, 이것까지 떨어질 정도면 경제가 진짜 안 좋아질 것 같다. 그러면서 무슨 뉘앙스 얘기를 하냐면, 첫 번째, 노동시장도 괜찮다고 표현을 해요. 괜찮은 거 맞습니다. 왜냐하면 잘하는 시험률을 이해하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구조적인 불안정성이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지금 스물스물 나타나고 있으니까 페드는 그전에 했던 것처럼 금융적으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책적인 요소로 이 불안정성이 생기는 것을 최대한 막고자 노력을 할 겁니다. 자, 여기서 금리 인하를 시그널을 완벽하게 준 겁니다. 물가는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제는 불안정성이 나타나는 지표가 보였으니까 나는 할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를 이미 했잖아요. 식료품하고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주택 렌트비, 그런 것들을 얘기했잖아요. 즉 이야기는 뭐냐면 2%로 가는 과정 중에 있는 물가 수준이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아직도 덜 떨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인플레 걱정에 대한 요소가 100%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인 즉슨 뭐냐면 불안정성을 보이는 노동시장을 위해서 금리 인하는 필요하지만 지표와 인플레 지표를 동반해서 체크해 나가면서 이 금리 인하를 해나가겠다. 즉 제가 받은 이제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25bp를 처음 선언을 하고 시차를 두면서 서서히 할 것이지 올해 안에 100bp를 전부 다 인하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경제 자체도 노동시장도 그렇게 평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우려하는 거는 시장의 그런 뷰들이나 여러 가지 언론 대수특필이 나오면 100bp 인하하는 쪽으로 가니까 시장이 불안 거니까 당연한 거야. 그럴 때 좀 경계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다. 너무 과도하게 당연히 100bp 나오고 내년도에 또 인하고 이런 그림은 아닐 것 같고, 올해 25 한 번 하고 수개월 뒤에 또 한 번 하고 지표가 특히 인플레가 요동을 치지 않는 걸 보면서 또 인하를 하고, 이런 패턴이 더 유력해 보인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우리나라 시장이나 주식시장 입장에서도 보시면 트렌드는 탔어요. 왜냐면 금리 인하가 거의 2년 동안 기다린 거지 않습니까? 드디어 이제 입문을 한 겁니다. 우리 너무 기다리던 놀이동산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들어왔지만 또 조절은 항상 중간중간 체크는 계속해 나갈 거다. 너무 앞서지 말라. 왜냐면은 이 놀이동산의 기구를 타기 위해서는 진짜 1등 놀이기구 바이킹을 타려면 줄도 엄청 기다려야 되고 인내해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인내해야 된다는 표현은 뭐냐면 금리 인하 때문에 시장은 좋을 거지만 좋다가 또 약간은 또 조정을 보이고 흔들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기대를 갖는 건 좀 금물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론적 요소로 보면요, 엔캐리는 아주 싼 금리죠. 0.25까지 올렸어도 싸잖아요. 싼데 지금 미국의 채권 10년물만 기준으로 보더라도 3.8, 뭐 4 정도니까 그 갭만 하더라도 최소 3.5 이상이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투자를 했는데 그런 금융자금이 다 빠지면서 전반적인 유동성 상황을 악화시킨다라는 내러티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시나리오로 접근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시점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슈가 있었을 때 엔화에 대한 비상업적 FX 외환 시장에서의 숏 베팅, 그러니까 더 엔화가 싸질 겁니다 라고 예상했던 베팅들의 금액들이 다 이렇게 우리가 언와인딩이라고 해가지고 표현해서, 그러니까 반대의 포지션으로 다 매수로 다 바뀌었어요. 왜냐면 엔화가 세질 겁니다. 그런데 그것과 저는 제가 판단하는 기준은 그것과 엔캐리 트레이드는 별개예요. 왜냐면요,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를 BIS에서 있는 데이터로 확인을 해보시면요, 일본의 저리 자금으로 대출이 나가서 그 자금들이 총 전 세계 나간 금액이 4조 5천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이 4조 5천억 달러에서 2조 달러가량 절반 이상이 미국에 들어가 있고, 이 미국에 들어간 2조 달러가 대부분 어디로 들어가 있냐면요, 비금융 기업들의
지분 투자나 경영 참여 아니면은 같이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 여러 가지 목적은 다 서로 다 혼재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 목적으로 장기 투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금액들이 이 0.25 갭, 0.25 갭 이런 것들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이 2조 달러가 쉽게 그렇게 한꺼번에 빠질 돈은 아닌 성격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어디 들어가냐? 비미국 국가에 그건 역시 비금융 기업 투자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 걱정을 할 수 있죠. 아, 그 엔캐리 트레이드는 산업적 자금으로 들어간 거지만 하지만 미국의 일본의 헤지펀드들이나 연기금도 일본 국채에 투자를 했잖아요. 근데 그 국채 투자 금액이 엔캐리, 그러니까 캐리를 해서 빌려서 투자하는 이득의 폭이 좁아지면 당연히 투자를 회수하면서 전반적 유동성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일본의 GBP 공적연금 펀드만 보시더라도 일본은 포트폴리오상 가장 중요한 게 일본의 JGB, 그러니까 일본 국채이고요. 포지션이 그다음 미국 국채예요. 이 두 개를 거의 같은 비중이거나 아니면 이제 서로 밸런스를 조절하면서 가긴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두 개를 거의 가장 중요한 비중으로 항상 가져왔어요. 근데 0.25 이거는요 사실 미국하고 외교적이나 정치적인 이유가 더 큽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이 금융적으로 그다음에 외환시장 정책에 있어서 일본이 미국한테 제재를 안 받았잖아요. 그동안 받아온 적이 없었어요. 2000년대 이후로. 그런데 그것을 엔캐리 트레이드의 축소라고 표명을 하는 것은 불안해지는 심리. 물론 이제 엔화 자금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0.25라는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민간 사적 펀드에서는 좀 줄어들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을 너무 저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일본 시장이 안 좋을 수 있고 그게 심리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한국 시장도 안 좋을 수 있는데 그거를 엔캐리 청산이다. 유동성은 말라간다로 즉 유동성 펀더멘탈 요소로 이어가는 거는 좀 불안을 조장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증시에 들어와 있는 자금 규모만 감독원에 나오는 데이터 지표만 보셔도 일본계 자금, 유럽계 자금 들어와 있는 규모에 비하면은 10분의 1도 안 돼요. 일본계 자금은. 그러니까 불안의 심리를 계속 중간중간에 조장하는 어떤 의도가 있어 보이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는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는 해야 되죠. 유동성이 줄어드니까. 근데 직접적으로 금융에 그렇게 크게 유동성을 말리게 할 만큼의 규모도 아니고 우리 시장은 특히나 적게 들어와 있고 마지막 하나는 일본은 이 엔캐리 트레이드와 관련해서 이제 어찌 보면 BOJ의 영향이 큰 거잖아요. 이번에 금리 인상 이제 상한선을 높이면서 나타난 현상이잖아요. 근데 우에데 총재가 사실 이번에 이제 반성문다운 연설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초반 이후부터 보시면은 아베 총리가 일본의 무제한적 양적 완화와 저금리 정책을 시행하게끔 만든 분이 사실 아베 총리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양적 완화, 저금리, 마이너스 금리 정책들은 일본이 재정 지출을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데 국채 가격이 흔들리게 되면 사실은 국채를 내국인들한테 거의 다 팔거든요. 내국 금융기관들한테. 그런데 금리가 높아지는 것을 납두게 되면 내국 금융기관들의 채권 평가 손이 어마어마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니 예전에 영국 사례 보이시죠? 영국처럼 금리가 급변동을 하면서 영국 연금 펀드, 퇴직연금 펀드들이 이대로 납두면은 금리가 올라가니까 완전히 청산되거나 파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리스크가 그때 한번 불거지지 않았을까? 트러스 총리 시절에. 그런 일이 발생할까 봐 막아놓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총리가 이번에 바뀌면서도 그 정책은 동일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다만 우에데 총재 입장에서는 물가가 높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폭 열어둔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정책적으로 그걸 발표하고 나서 증시가 흔들리고 여러 가지 비난이 쏟아지니까 반성문스럽게 어느 정도 약간의 보폭은 높였지만 앞으로 더 신중하게 할 거다. 그리고 핵심적으로 본원통화공급, 그러니까 우리가 유동성을 푸는 곳은 계속 지속을 할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일본 스스로도 잠재우려고 하고 있는 이슈를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슈로 찾고 위험 관리와 별개로 너무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어찌 보면 두 가지 요소입니다. 이제 나홀로 성장을 이루고 있는 어찌 보면은 언젠가는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그랬지만 그래서 프로젝션 우리가 이제 그 경제 전망에서도 그렇고 금리 인하를 할 겁니다라고 했지만은 양치기 소년이었지 않습니까? 사실 2년 동안 할 거였고 작년 연말에도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가 테이블에 놓여졌습니다. 뭐 당장 3개월 만에 할 것 같은데 벌써 지금 지금 거의 9개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금리 인하가 너무 멀 것 같았지만 예상과 달리 현실과 기대의 괴리가 너무 컸었는데 이번에는 누가 봐도 그리고 파월 의장도 직접적인 언급을 하면서 금리 인하 포석을 열어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과다하게 너무나 약했던 통화들 대표적으로 이제 준기축 통화였던 일본 엔화 그다음에 유로화 파운드화가 반등이 이제 서서히 나타나고 있어요. 나타나고 있는 만큼 달러 지수가 약세를 보이고 약세를 보이니까 당연히 신흥국 통화뿐만 아니라 원화까지도 같이 조금 통화가 안정되는 좀 강세를 보이는 경향을 보이면서 환율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거를 과도하게 좀 믿지는 말죠. 왜냐하면 이 원달러 환율 하락이라는 것은 외국인 투자가들의 본격적인 진입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달러가 약해지면서 다른 기타 통화들 중기축 통화인 이제 호주 달러도 마찬가지고 유로화도 마찬가지고 파운드가 좀 강세를 보이면서 다른 통화들도 그러면 너무 약세였던 거 아니야? 그러면서 조정이 좀 일어나는 것 뿐인데 우리나라의 원화에 대해서 특히 메리트가 생겼다든지 우리나라 무역수지, 경상수지 흑자폭이 너무나 세지거든지 아니면 산업적으로 어떤 국내 기업이 급성장을 한다든지 그런 그림에서 나오는 환율 하락이 아니기 때문에 환율 하락폭은 또 이번에는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에 하락을 전반적으로 너무 기다렸던 이제 금리 인하, 미국의 금리 인하가 이제서야 시행됨으로 인한 환율의 약간 조정, 미세 조정이지 본격적인 레벨 다운의 신호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경제적인 관점하고 금융적 관점을 구분해서 보고 지금 경기 침체 어떻게 볼까? 근데 제가 이제 사회법칙 잘 안 맞고 있고 사실 여러 가지 지표상 이제 지금 그 잠깐 쉬고 있지만 정부의 소비 지출하고 그다음에 민간 소비를 보면 지금 침체를 말하기엔 너무 어색하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장단기 금리 역전은 너무 오래 지속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단기 금리 역전을 가지고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항상 그 말씀하세요. 역전이 발생하면 그 기간 언제 침체가 나올지 모르지만 3년 후, 4년 후, 5년 후 언젠간 뻥 터진다. 아, 언젠간 터지죠. 그 10년 후 터지면 터지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이 장단기 금리 차에 의해서 발표가 될 수 있고 추산이 될 수 있는 3개월 후에 침체 확률, 6개월 후에 침체 확률,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에서 재계산한 추정치인데 이거는 너무 중요해서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습니다. 보시면 2000년 초반 이후에 트렌드가 생겨요. 보시면요. 실제로 장단기 금리 차가 3개월짜리하고 6개월짜리가 거의 50% 이상을 급등을 하면서 이때 무슨 일이 있죠? IT 버블 위기가 생겼죠. 그런데 그 다음 2년 후를 보십시오. 잠깐 반짝 이 숫자가 20-30%까지 올라가요. 금융위기 때 똑같았습니다. 이 3개월 후, 6개월 후에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빠르게 3개월 후, 6개월 후에 경기 침체율이 100%를 찍습니다. 그 다음에 해소가 되었죠. 양적 완화와 저금리 정책, 정부의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인해서. 그런데요, 대략 4년 후쯤에 또 발생합니다. 침체 확률이 살짝 올라가기 시작해요. 근데 사실상 그때 당시 2008년도 이후에 미국 경제는 어땠었죠? 여러분들 기억하시잖아요. 초고의 양적 완화, 말도 안 되는 저금리 정책 이것들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증시 우상향과 경제 지표가 이건 버블이야 하면서도 깨지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바로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즉 이번에 코로나 시기에 3개월 후에 경기 침체율이 급등을 해버리죠. 그리고 확 죽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3년 동안 미국 경제는 초고의 호황을 이룹니다. 근데 지금 작년도에 이제 작년도까지의 22년도부터 시작된 금리 인상 이슈 때문에 침체 확률이 50%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그 시기를 다 지나고 나서 지금 대략 1년여 시간이 지난 이후에 요 침체 확률이 다시 20-30%까지 높아집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경기 2000년 초반 이후부터 미국 경제가 진짜 침체가 나타나고 나면요. 2-3년 후에는 비슷하게 침체 같은 확률 상승이 항상 2-3년 후에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침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얘기하는 금융시장의 트라우마가 형성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또 높아졌는데 저는 제 생각으로는 이게 또 낮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면요. 왜 이런 침체 확률에 대한 것들이 왜 자꾸 나타날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IT 버블 위기 이후부터 양적 완화라는 개념, 양적 완화가 그때가 작긴 했습니다. 2조 달러 미만이었는데 그때부터 개념이 생겼고요. 본격적으로 양적 완화로 경제를 살리고 4조 달러 이상 돈을 풀고 거의 6조 달러까지 풀고 그랬던 게 이제 서브프라임 때예요. 근데 경제 침체가 극심하게 나타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정부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연준이 했던 역할이 뭐냐면요. 정부는 돈을 엄청나게 풀고 장기물 채권을 발행을 많이 하는데 그걸 연준이 이제는 직접적으로 사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장기물의 채권 금리는 항상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이 돼요. 계속. 원래 낮게 형성은 되는데 그보다 더 낮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이 장기물 채권에 들어오는 그 플레이어가 더 많아졌어요. 연준만 그동안은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젠 상업은행들도 많이 사기 시작해요. 단기물 채권은 트레이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장기물 채권에 중장기로 보고 사주는 기관들이 이제 더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물 금리는 더 낮아진, 원래 낮지만 그보다 더 낮은 상태를 유지해주고 있고, 단기물 금리는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단기물 트레이딩의 영역에서 변동을 계속해요. 그럼 장단기 금리 차는 역전이 계속 나타나겠죠. 즉 경기 침체가 항상 발생하고 난 이후에 정부가 돈을, 이런 불황이 또 나타날까 봐 걱정해서 돈을 많이 써야 되고, 그거를 채권으로 사실 사줘야 되는 미국의 금융기관들, 연준이 많아지면서 장기물에 대한 채권 수요가 항상 고정적으로 형성이 되면서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오히려 침체가 발생한 이후 직후에도 또 발생을 조금씩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침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즉 이런 구조적인 이상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침체로 보고 지금 여러 가지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건 너무 어색하고요. 특히나 만약에 올해 이제 11월 대선에서 어떤 분이 당선이 되실지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해리스를 예측하지만 저도 모릅니다. 사실 틀릴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대통령이 되든 2010년도 이후에 바이든도 그랬고, 이번에 이제 그 전에 트럼프도 그랬고, 인프라 투자 재정 정책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합의를 해요. 항상 초대 대통령 때. 왜냐면은 미국의 노후화나 미국의 인프라 투자 건설해서 일자리 마련하는 거 아니면은 사실 뚜렷하게 묘책이 없는 상태는 건 누구나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정책의 예산이 내년 초반에도 대규모로 풀릴 예정인데 지금 침체를 본격화하는 신호로 해석하는 것은 너무 무리가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패턴상 보면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경제적으로는 침체냐 아니냐 이제 갑론을박 싸움이 계속될 텐데, 금융적으로 보면 심리적으로 봤을 때 흔들림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속적인 상승 패턴이라기보다는 횡보세를 보일 텐데요. 그런데 핵심이 뭐냐면 이번에 대통령이 해리스가 되든 아니면 트럼프가 되든 공통적인 요소가 있어요. 우리가 오비락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그래서 운이 안 좋은 게 막 겹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게 배가 출항을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날씨가 개고요. 뒤에서 훈풍이 불어가지고 배를 밀어주고요. 배가 안정적으로 막 떠나가요. 이런 산업이 있습니다. 바이오 산업. 지금 약가 인하를 주장하잖아요. 그 바이든도 오바마 케어를 준용을 했고요. 아마 해리스 부통령은 더 강할 거예요. 약가 인하를 주장합니다. 즉 빅파마라고 하는 우리 이제 소위 얘기하는 화이자, 존슨앤존스, 그다음에 머크 이런 대규모 이제 제약 헬스케어 업체들한테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트럼프도 그 전에 약가 인하 정책들을 계속 하다가 사실은 정책을 시행하려다가 약간은 좀 다 끝내지 못하고 나온 상태에서 약가 인하 정책을 고수를 합니다. 근데 바이오 산업에 큰 물이 들어왔다고 이제 표현을 해드린 게 뭐냐면, 약가 인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기술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약의 가격을 싸게 하면서, 예를 들어서 머크가 키투라다라는 항암제를 굉장히 많이 팔고 있는데, 이런 약들을 자신의 파이, 자신이 팔던 걸 계속 유지하려면요, 당연히 좋은 기술로 더 좋은 약을 만들면서 싸게 팔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술이 필요하니까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M&A가 지금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M&A가 활성화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기존에 팔고 있는 약들이 약가를 낮춰야 되기도 하지만 이 빅파마들이 그동안 팔던 약들의 기술 특허가 5년, 길게는 10년 안에 다 만료가 돼요. 그러니까 복제약을 만드는 기업들이 이제 다 노리고 있는 겁니다. 저거 잘 팔렸으니까 나 팔아야지.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애초에 큰 이제 머크라든지 빅파마들이 시장을 놓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복제약을 만들어. 근데 우리는 더 업그레이드된 약을 싸게 팔아서 파이를, 시장을 장악할 거야. 이런 것이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내에서의 빅파마들의 M&A가 엄청나게 일어나는 겁니다. 모건 스탠리에서도 비슷한 보고서가 있어요. 4천억 달러의 돈을 가지고서 계속적으로 M&A를 지금 하고 있다. M&A를 앞으로도 진행을 급진적으로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이 시행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어찌 보면 일단 다케다 제약 같은 일본의 대기업 제약사들도 사실은 큰 혜택을 보고 여러 가지 계약을 따내기도 하고 그런 효과를 봤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바이오 플랫폼화되어 있는 기업들,
예를 들면은 이제 치매를 연구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뇌질환 관련되는 투과 정책 그 약물이 굉장히 좋은 약,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ADC, 요즘에는 이제 ADC가 다 항암 쪽에서는 인기잖아요. 근데 이 ADC 트렌드를 타고 새롭게 이제 ADC를 연구하는 기업들 아니면 기존에 연구했던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해외에서도 굉장히 큰 관심사를 받고 미국에 내서도 기본적으로 계속적인 러브콜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타나는 거는 뭐 예전처럼 바이오 신약을 단기에 반짝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시가총액만 뻥튀기 하고 이렇게 끝나는 그런 약간 비신뢰적인 시장이 아니라 미국에서 그런 훈풍들이 불어오니까 이 바이오 플랫폼 기업들 같은 경우는 거의 10년 이상을 연구한 기업들이거든요. 이제 그게 성과가 좀 나올 때쯤이 됐는데 미국 내에서도 이런 성과물이나 기술이 필요하니까 자꾸 러브콜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바이오 산업에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바이오 플랫폼 몇 개 안 됩니다. 사실 다섯 손가락에 꼽는데 이 기업들이 레벨업을 할 수 있는 환경적인 요소가 대회에서 형성이 됐고 실제로 그 기업들이 10년 동안 쌓고 샀다가 그동안은 좀 긴 시간 동안 인내도 했지만 이제서야 성과가 또 본격화된 시기예요. 그래서 이러보다 저러보나 바이오 산업은 특히 특정화된 바이오 플랫폼 기업들은 되게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됐다. 이런 이제 판단입니다.